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hen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11번 프린트에서 송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늘 말하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 지역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우선은 큰 틀에서 한 아웃라인을 잡고 이렇게 줌아웃을 하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계사라는 과목은 한국사랑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한국사보다 훨씬 얕고 넓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얕고 넓게 대략적인 뼈대만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송나라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또 리바이벌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먼저 4대 문명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연환경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명의 형성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 공부했고, 이 특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의 4대 문명의 특징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 히타이트, 헤브라이, 그리고 에게 문명, 미크레타와 미케네도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딜 들어갔죠? 네, 지금 우리는 4대 문명 이후에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 맨 처음에 기록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에서 시작을 해서 재정일치 신권정치의 모습을 보인 상왕조, 그 다음 혈연적 봉건제도, 천명 종법 덕치,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철기가 보급되고 나서 조낭양이에서 약육강식으로 넘어가는 춘추 전국시대 공부했고요. 그 다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까지 공부했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중국사에서 고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고대사. 자, 그리고 한나라는 중앙에서 환관과 외척의 권력 다툼, 지방에서는 호족들의 이런 난립으로 인해서 결국 후한은 무너지게 되고 위초고 삼국지의 시대가 전개되고요. 그 이후에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마저도 5호의 개입으로 화북 지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북은 5호 16국, 남쪽의 동진, 그리고 이제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게 되는 거대한 분열기가 등장했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였죠? 네,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문제의 업적을 중심으로 보고 양제가 어떻게 이걸 망쳤는가 또 봐야 된다고 했어요. 수나라는 문제 양제 이후에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 들어온 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당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위진남북조부터 수단까지를 보통 우리가 중세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파트로서 당 멸망 이후 여러분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 송나라에 대해 공부할 건데, 송나라는 혼자 존재한 게 아니라 북방의 그 유목민족과 함께 동시대에 존재했거든요. 송나라랑 존재했던 나라가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그리고 티베트 탕구트 계통이 만든 서하, 그리고 이후에 여진족이 등장하여 만든 금나라, 이렇게 공존을 하며 지내다가 여러분들 그 이후에 칭기즈칸의 후에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다 교통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벌써 여러분 들리는 것 같아. 선생님 알고 있어요. 역사 고대, 중세, 근대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송나라부터는 근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송나라부터 이 원나라 여기를 우리는 중세와 근대 사이, 근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기에는 발전됐어. 중세보다는 발전돼 있는데 근대라고 하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근세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세사 첫 번째 파트고, 그 이후에 결국 원나라도 한족이 다시 만든 명나라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요. 이 명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랑 깊은 관련이 있죠. 임진왜란을 무리하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결국 명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다시 여진족들이 만든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명나라 청나라가 또 이제 근세사 두 번째 파트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중국 전근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청나라도요, 청나라 전체가 근세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나라 파트에서도 아편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중국이 서양 열강에게 무릎을 꿇고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우리가 중국 근현대사로 이야기를 해요. 마치 한국사에서도 조선사가 500년이지만 우리가 그 조선사 안에서도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강화도 조약부터는 근현대로 보잖아요. 마찬가지 근대사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나라도 아편전쟁까지를 우리가 근세사로 보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아편전쟁 이후부터는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이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송나라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부터 많은 내용이 나올 건데 한번 방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비게이션 아웃라인 한번 잡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안 좋네요. 중국 근세사의 개관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결국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안사이난 이후 100년 정도 더 가지만 결국에는 안사이난 이후에 바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안사이난을 기준으로 당나라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죠. 균전제, 조용조, 양세법이 죄송합니다.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가 안사이난 이후에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바뀌게 되죠. 그 이후에도 한 100년 정도 더 가다가 황수이난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전충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이 지방에 절도파들이 난립하는 절도파에 의한 혼란기인 5대 10국이라고 하는 대규모 혼란이 펼쳐지게 돼요. 당시 그 화북지방에 있던 5개의 나라, 강남지방에 있던 10개의 나라, 그래서 이 절도파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져 나간 이 시대를 5대 10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지금 화북의 5개 나라, 강남의 10개 나라, 절도파에 의해 갈갈이 찢겨져 나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동시대 일입니다. 북방에 거란족이 요나라를 건국해요. 당시 이제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해서 거란족을 통합하고 요나라를 만듭니다. 그 요나라는 중국 애들이 정신 못 차리는 틈을 타서 당시 요동 지방을 지배하고 만주 지방을 지배하던 강자인 우리 민족의 역사 고구려 이후에 발해를 멸망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려 태조 왕건이 거란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왜? 왕건이 만든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고 발해 역시도 고구려를 계승했죠. 고려 입장에서는 발해는 형제의 나라잖아. 근데 그 형제의 나라가 요나라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만들면서 거란을 적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란에서 낙타 선물 50마리 보낸 거를 개경의 만부교에서 다 묶어서 굶어 죽이기도 하고 후손들에게 남기는 훈요 10조에서도 거란과는 상종하지 마라 라고 해서 강력한 이 반거란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아무튼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에 요나라는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이 연운 16주가 좀 이따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건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연운 16주가 만리장성 이남 오늘날의 베이징을 포함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 이 요충지를 요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국의 분열기를 이용해서 연운 16주를 차지하게 돼요. 단순히 유목민족의 북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한족들의 근거지인 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까지 지금 진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기 때 드디어 5대 19개 혼란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돼요. 당시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는 건국된 이후 약 20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겨우겨우 5대 19개 혼란기를 극복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다만 송나라의 중국 통일은 완전한 통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여기 북방의 연운 16주가 지금 요나라의 손에 넘어가 있죠. 어떻게 하죠?
되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이 연운십육주를 되찾기 위해서 요나라랑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송나라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배운, 그리고 앞으로 배울 모든 중국 역사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예요. 단 한 번도 승리한 기록이 없어. 그냥 최대한 잘한 게 무승부 정도예요. 그것도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야.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정도의 굉장히 허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전현, 지역 이름이야. 전현이라고 하는 땅에서 송나라와 요나라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부터 양국의 국경을 확정한다. 연운십육주는 요나라의 땅이다. 송나라는 더 이상 연운십육주를 탐내지 않는다. 그리고 송나라가 형, 요나라가 동생이다. 근데 동생이 준 게 고마우니까 송나라는 매년 요나라에게 일정량의 돈을 줘야 돼요. 엄청 많이 줬어요. 1년에 비단 20만 필에 은 10만 냥. 자, 이렇게 결국엔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굴욕적인 전연의 맹을 맺고 연운십육주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북방에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돼요. 대략적 위치는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서하가 굉장히 작은 땅덩이지만 눈치가 빠른 친구는 알 거예요. 선생님, 여기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치명적인 땅인데요. 왜? 그치. 서하는 지금 어딜 장악하고 있죠? 여기가 바로 서역과의 교통로 비단길의 시작점이야. 여길 장악한다는 건 동서교육로를 장악한다는 얘기고 송나라의 돈줄을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서하가 건국된 다음에 황제를 칭하게 돼요. 이제 송나라가 만만해 보이는 거죠. 요나라도 진작에 황제를 칭했고 이 조그마한 서하마저도 동서교육로를 장악하고 황제의 칭호를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송나라가 야, 우리가 요나라한테 껴줬어도 너네한테까지 이러진 않거든? 하고 서하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지만 역시나 이기지 못하고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돈 줄게. 난 체면만 세워줘.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게 돼요. 송나라가 군주, 서하가 신하. 나의 신하가 되어줘서 고마워. 또 매년마다 돈 줍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송나라의 그런 돈으로 평화를 사는 정책으로 인해서 한동안은 나름의 균형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요나라, 송나라, 서하의 균형 유지가 되다가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죄송합니다. 네,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송나라가 좀 실수를 해요. 송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네. 이제 우리가 금나라랑 힘을 합쳐서 요나라에게 빼앗긴 연운십육주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송나라가 금나라와 연합을 해서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연합을 할 때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주기로 한 게 되게 많았어요. 돈도 주고 뭐 하겠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금나라가 얘네가 뭘 믿고 이러지? 힘도 없어 보이는데 금나라가 송나라를 쳐들어와서 송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게 중국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굴욕, 바로 정강의 변이에요. 그래서 금나라에 의해서 송나라는 처절하게 파멸당하고요. 항상 중국인들이 위험해지면 가는 데가 있죠. 어디로 가죠? 강남으로 도망가자.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새로 송나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남쪽에 있는 송나라 남송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화북지방에는 금나라, 그러니까 훨씬 커진 거죠. 요나라는 연운십육주 정도만 차지했지만 이 금나라는 화북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장강 이남 지역에는 송나라가 머무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분열기를 끝내는 절대강자가 등장하게 돼요. 바로 징기즈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징기즈칸이 북방의 이 유목민족 몽골을 통일하게 되고요. 그 힘을 가지고 금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아예 정식의 나라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몽골족의 나라 원나라입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끝끝내 창장강을 넘어서 남송까지 멸망시키게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게 될 대략적인 아웃라인,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송나라의 정치 10에서 11세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라 선생님이 시간의 순서대로 넘버링을 붙여놨습니다. 자, 안사의 난이 터지고요. 그 이후에 황소의 난도 터지고요. 최치원의 토항서 경문 기억나죠? 그 이후에 결국에 주전충의 반란으로 어떻게 되죠? 네, 당나라는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펼쳐진 혼란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5대 19기라 그래요. 이 5대 19기 혼란기는 누구에 의한 혼란기죠? 네, 지방에서 난립하고 있던 양귀비와 사랑에 빠진 현종이 지방의 군사권을 주기 위해 임명한 군사사령관이자 지방의 행정과 재정만 전당한 지방의 실질적인 세력가인 절도사, 지방의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이 절도사들에 의한 혼란기가 바로 5대 19기입니다. 그래서 5대 19도 굉장히 오래가. 왜? 방금 말했잖아. 누구에 의한 혼란기라고요?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라고요. 얘들 다 뭘 가지고 있죠? 나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가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한가닥 하는 애들이니까. 자, 5대 19. 화북 지방에 있던 5개의 거대한 나라, 남부, 강남을 말합니다. 강남 지방에 있는 10개의 작은 나라. 이래서 5대 19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중에서 화북 지방에서 번갈아가면서 나온 5개 나라,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얘들이 5대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혼란기 속에서 북방에선 누가 등장하죠? 네,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거란족의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해서 흩어져 있던 거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유목민족은 기본적으로 농경민족인 한족보다 전투력이 우월합니다. 유목민족 한 명이 농경민족 100명을 당해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투력의 차이가 있어. 근데 이런 유목민족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중국 이 농경민족처럼 중앙집권 국가로 정비되기가 힘들다는 거야. 부족 단위로 생활하니까 다 분열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부족 단위로 흩어진 유목민족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야유라 보기에 의해서 흩어진 거란 부족이 하나로 통합됐고요. 이 통합된 거란 부족이 뭘 만들어요? 네, 요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야유라 보기가 이 요나라의 태조예요. 그리고 이 요나라는 건국된 지 10년 만에 만주와 요동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국은 이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로 5대 19개 혼란기고,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요나라를 만들고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떠오르고 있어.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이 중국은 후당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후당에 석경당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이 사람이 후당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이 중국의 화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후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근데 본인의 힘만으로는 후당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북방에 있던 요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석경당이 야유라보기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근데 야유라보기한테 당신을 저의 아버지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10살이나 어린애한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저를 도와서 저를 화북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이 연운 16주 베이징을 포함한 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야유라보기면 요나라면 어떻게 할래요? 땡큐죠. 그래서 야유라보기가 군대를 보내서 석경당을 도와 후당을 무너뜨리고 석경당은 후진의 황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나라가 후진을 도와주고 뭘 얻었죠? 네, 후진을 도와 후당을 무너뜨리고 베이징이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농경지역 연운 16주를 획득하게 돼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 여기는 바람으로 치면은 목젖 같은 부분이야. 중국의 급소예요. 연운 16주가 기본적으로 농사가 되는 엄청난 평야지방이라 여길 얻었다는 건 유목민족의 고질적인 약점, 자원이 부족하다는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연운 16주에서 나오는 식량 생산량이 요나라 전체 수입의 60에서 70%를 차지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금가락의 땅을 얻어낸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연운 16주를 넘기고 나라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석경당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후진도 무너지게 되고 후한을 거쳐
후주로 넘어오게 되고요. 당시 후주의 절도파 출신이었던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후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니 그게 바로 뭐예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고 이 조광윤은 송나라의 태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 후진의 석경당이 요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를 도와준 대가로 요나라에게 연운 16주를 넘겼고 그 이후에 후한을 거쳐 후주를 거쳐 당시 후주의 절도파 출신이었던 조광윤이 후주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조광윤이라는 이름 기억해두세요. 이 사람 절도파 출신이었다는 거. 자, 조광윤은 송나라를 만들면서 수도를 카이펑, 이 개봉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아요. 카이펑, 다른 말로는 개봉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기억해두세요. 자, 위치를 보니까 연운 16주가 얼마나 중요한 땅이 더 알겠죠. 송나라의 수도인 카이펑이랑 엄청나게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말 타고 하루 이틀이면 송나라의 수도까지 이 유목민족들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조광윤은 나라를 만든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조광윤은 문제인식해요. 지금 중국이 5대 10국으로 분열되고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다 누구에 의한 혼란이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절도파들에 의한 혼란기란 말이에요. 애초에 본인부터도 절도파 출신으로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반란을 통해 황제가 된 거잖아. 이 사람이 뭘 걱정할까? 그치? 또다시 제2, 제3의 조광윤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절도파들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는 이 반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조광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절도파를 약화시켜야 돼. 결국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야. 그래서 조광윤은 절도파의 힘을 약화시키고 나라의 모든 힘을 황제에게 모으는 이름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추구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분열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겠다. 이 말은 절도파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거고요. 절도파는 다 군인들이잖아요. 그럼 군인들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건 이 군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누구? 그치, 문관. 이 절도파, 군인, 무관과 대척점에 서 있는 문관들을 우대하겠다는 거야. 조광윤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힘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무가 아니라 글로써 문으로써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름하여 문치주의. 문, 글로써 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치주의를 위해서 누구를 우대한다? 글을 읽는 문관을 우대하겠다. 그 말인즉슨 지방에서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무관, 군인들인 절도파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조광윤은 군사령관, 이 군대를 통솔하는 이 군사령관의 자리를 절도파가 아니라 문관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사령관, 사단장,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자리를 군인 출신이 아니라 쌤 같은 그냥 일반 공무원, 문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도파가 가지고 있던 이 군대 지휘권을 빼앗아서 문관에게 넘기고요. 이 절도파들이 가지고 있던 군인들 중에서 정예한, 뛰어난 병사들은 다 중앙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황제의 군대로 새로 재편해버려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중앙군인 금군입니다. 금군. 여러분이 가끔 사극이나 중국 그런 영화 보시면은 중앙에 금군이, 황제께서 금군을 동원하여 라는 말이 나올 거야. 혹은 무협소설에서도 금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황제가 거느리고 있는 직할 부대를 말해요. 이번 15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세하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 금군은 이 절도파들이 가지고 있던 병사들 플러스 새롭게 모은 모병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들은 철저하게 황제에게 직속되어 있어.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한 황제의 직속 부대가 바로 금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절도파 힘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기본적인 군사령관 자리는 문관에게 다 넘기고요. 이 절도파들이 가지고 있는 병사들은 다 해체시켜서 중앙의 금군으로 재편하고 황제가 그 군대를 장악하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관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황제를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준 높은 관리들,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하겠죠. 그 인재들을 등용하는 제도가 뭡니까? 네, 수나라 때부터 등장한
시험을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뽑겠다. 바로 과거제였어. 근데 그 과거제, 수나라 당나라의 과거제는 정말 능력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공명정대한 제도였나요? 아니죠. 수나라 당나라의 과거제는 문제가 많았어.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쵸. 1차 지필고사 이후 2차 면접 시험을 누가 주관해요? 네, 문벌 귀족 2부. 문벌 귀족이 장악한 2부에서 면접을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결국에 문벌 귀족들이 면접을 보니까 가문과 문벌을 보고 같은 귀족 출신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말을 하는 거죠. 너네 문벌 귀족이 면접을 보니까 결국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결국 너희 귀족들이 돌려먹게 하지 않느냐? 이제 면접은 내가 직접 보겠다. 라고 과거제를 개편하게 돼요.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송나라 때 과거제의 변화.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1차 지필 이후에 2차 면접을 문벌 귀족들이 장악한 2부에서 면접을 주관하니까 결국 가문과 문벌을 중시했지만 송나라의 과거제는 훨씬 세부적으로 바뀝니다. 일단 지필고사를 1, 2차로 쪼개봐요.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은 여기에 비하면 조선시대 과거제는 애들 장난 수준이야. 조선시대 과거제는 하루 반나절이면 끝나거든요. 송나라 과거제는 기본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시험 봐요. 모든 수험생들을 독방에 밀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면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 정도로 시험 보는 양이 어마어마했어. 그리고 그 치열한 1차, 2차. 이것도 이름을 가려요. 답안지 이름 못 써. 그 답안지 제출하잖아? 근데 그 글씨체를 보고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 답안지를 받은 다음에 하급 관리들이 답안지를 세 종이에 옮겼어. 글씨체로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걸 가지고 검사했다 그래요. 이렇게 치열한 지필고사를 통과하면은 3차가 면접인데 이 면접을 누가 주관해? 문벌귀족 2부가 아니라 황제가 직접 면접을 주관해서 관리를 뽑아요. 자, 이게 바로 황제가 면접 본다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정식 과정으로 편성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황제에게 뽑힌 관리들, 이 치열한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황제에 의해 선발된 관리들, 당연히 누구에게 충성을 다짐할까요? 그쵸.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대학에 붙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 붙었어. 그리고 이제 신입생 활용회 갔는데 교수님이 야, 누구누구야. 다른 사람들 너 떨어뜨리자 그러는데 내가 너 붙였어. 면접에서 너 잘해가지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교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 얘들아. 마찬가지야. 황제에 의해 선발된 관리들은 누구에게 충성하죠? 황제에게 충성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황제권이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시험과 황제의 면접을 통해서 가문보다는 정말 능력 있는 서민이나 지식인인 사대부가 본격적으로 관직에 진출하게 돼요. 그 증거가 이 전시가 가지고 온 변화 보시면은 여기 당송대 열전에 등재된 인물들의 비율 나오죠. 열전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열전입니다. 여기에 기록된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봐봐. 열전에 등재된 인물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42%만 과거 합격자 중에 42%만 열전에 등재됐는데 송나라 때는 무려 67%. 그리고 과거 합격자 중에 서민 출신의 비율 당나라에서는 겨우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벌귀족 위주로 돌아갔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송나라 때부터는 절반 이상이 서민이야. 그리고 재상에 올라간 비율도 더 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송나라의 이런 과거제 개편, 전시의 정례화가 확실하게 사대부와 서민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지고 공명정대하고 실력 위주로 돼도 여전히 돈 많은 문벌귀족이 유리하지 않나요? 돈 많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문벌귀족은 이때쯤 되면은 거의 전설의 포켓몬 수준으로 멸종되게 돼요. 왜냐?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축의 난 이런 지방의 군사권을 지닌 군인들,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일 1순위 타겟으로 삼은 게 문벌귀족이야. 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워낙 어마어마하잖아. 재산이 탐나는 거야. 또 그동안 나라의 모든 특권을 문벌귀족이 쥐고 있었잖아. 질투가 나고 셈이 난 거죠.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고려에서도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무신들이 문벌귀족들 때려잡아 다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주전축의 난 같은 혼란기 과정에서 문벌귀족들은 거의 다 학살당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황제 독재 체제,
문치주의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 이거의 정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귀족들의 대표이자 황제와 함께 나라를 의논하는 최고의 관직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상이라 그래요.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재상인데, 그 재상의 권한이 당나라 때까지는 굉장히 높았어. 왜? 당나라는 귀족 중심의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 귀족의 대표인 재상이 굉장히 권한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송나라는 애초에 귀족들 자체도 힘이 굉장히 약해졌고 황제 독재 체제 문치주로 넘어왔잖아. 그 과정에서 그 강력했던 재상권을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이때 여러분 재상권 약화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당시 재상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 중에서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재상의 고유한 권한이었어요. 귀족의 대표인 재상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황제의 명령이 부당하다 생각이 든다면 황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어. 이걸 뭐라 그러냐? 전문적 용어로 봉박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황제의 도장이 찍혀있는 그 황제의 명령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 현기쌤 뭐 좀 하세요 하고 쪽지 보냈는데 내가 싫은데요 하고 읽지도 않고 씹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상의 권한이 강했다는 건데 그 재상의 대표적 권한인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권을 송나라 때는 없애버려요. 예. 그러니까 당나라 때에 비해서 굉장히 변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두 개의 그림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이 두 그림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내용으로 올바른 거로 골라나가는데 첫 번째 그림은 황제가 이런 평상에서 다른 신하랑 마주보고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황제가 높은 재단 위에 딱 앉아있고 그 앞에서 신하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그림. 첫 번째 그림은 당나라 재상의 모습이에요. 황제랑 독대하면서 나라 일을 의논할 수 있는 귀족의 대표로서의 권위. 두 번째 그림은 송나라 때의 재상이야. 그냥 황제, 신하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마주볼 수가,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당나라 때는 귀족의 대표인 재상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 뭐가 있었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권이 있었다. 근데 송나라 때 가서는 이 재상의 권한이 굉장히 약해졌다.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권은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나중에 가면 명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와. 이 명나라에서는 황제의 권한이 더 강해져서요. 아예 이 재상제도라는 게 사라져요. 아예 재상이란 자리 자체를 없애버린 거야. 내가 왜 의논을 해?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하고 재상이란 자리를 없애버리고 황제가 직접 육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조광윤이 만든 황제 독재 체제, 문치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문치주의, 문관을 중심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 과거제도 개편했잖아. 그럼 당연히 뽑아야 되는 관리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 더 늘어나게 돼요. 근데 관리를 늘리 뭐가 문제죠? 오늘날 여러분 문관, 관리, 공무원 많이 뽑으면 뭐가 문제가 돼? 그지? 월급, 지출, 얘네들 관리들이 월급 줘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부에서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겠다. 라가 반대쪽에서 뭐라 그래? 그 공무원들 월급이랑 연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치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너무나 관리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관리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 말은 월급, 관리들의 월급에 지출되는 이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거야. 또 이제 문치주의, 황제 독재 체제를 위해서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죠? 그죠? 군사령관 자리를 절도사가 아니라 문관들에게 넘겨주었죠. 이러면 절도사들은 견제할 수 있겠죠. 절도사는 약해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뭐도 약해지죠? 네,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렇지 않아요? 전쟁을, 이 군사령관 자리를 쌤같이 전쟁이라고는 할 줄도 모르는 문관, 공무원에게 맡겨버리면 뭐 군대 통솔이 돼요? 안 됩니다. 문관들이 군사령관 자리를 역임하게 되면서 국방력이 형편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돼요. 이러니까 송나라가 싸움만 하면 지는 거야. 그리고 마침 북방에서는 강력한 유목민족들이 성장하게 되죠. 거란족의 요나라와 티베트 탕코트 기관이 만든 서하.
이겨져? 이길 수가 없죠. 국가의 관리는 늘어나지만 얘들은 다 그냥 문관들이고 이 문관들이 군대를 지휘하니까 당연히 이런 전투의 귀신인 유목민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평화를 삽니다. 요와 서아에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를 제공하게 돼요. 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관리들, 문치주일에 늘어난 관리들의 월급, 북방민족에게 바치는 세패, 모두 국가의 재정 부담이고 이게 결국 백성들의 세금이란 말이야.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누군가 말하겠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돼. 재정 낭비를 막고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부국. 그리고 군대의 힘을,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이 오랑캐들에게 바치는 세패를 없애야겠죠. 힘으로써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죠. 바로 부국 강병이야.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이민족의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게 돼. 이게 나중에 나오는 왕안석의 개혁이에요. 이번에 2022년에 수능에 나왔죠,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광윤의 정책을 받고 이 조광윤은 이런 황제 독재 체제, 문치주의로서 절도사에 의한 혼란기를 정리하는 데 모든 힘과 시간을 쏟아요. 그리고 조광윤은 이 지금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연운 16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조광윤, 송태조 조광윤 후손들은 끊임없이 머릿속에 뭐가 맴돌아? 연운 16주가 맴도는 거야. 이건 연운 16주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땅입니다. 너무 중요한 요충지고요. 여기를 유목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한 언제든 이 화북지방은 유목민족의 말발굽의 위험 아래 놓이는 거야. 심지어 송나라의 수도랑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송나라의 후예들은 이 빼앗긴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선조들이 쌓아놓은 똥, 후진이 요나라에게 넘긴 연운 16주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송나라의 생각을 요나라가 모를까? 알아요. 요놈 새끼들 분명히 이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나라가 먼저 선빵을 치게 돼요. 근데 요나라는 선빵을 치기 전에 뒤통수가 근질근질했습니다. 왜? 보세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나라가 결국 연운 16주 놓고서 송나라랑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어. 또 마침 이 송태조 조광윤이 죽은 지 3년 뒤에 송나라는 5대 19의 혼란기를 완전히 극복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완전히 통일이 된 거야. 연운 16주만 빼면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누가 있죠? 고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고려는 이 거란족이 요나라를 좋아해 싫어해? 무지막지하게 싫어해요. 왜? 발해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래서 태조가 이 요나라가 보낸 고려 태조 왕건이 요나라가 보낸 낙타 50마리를 개경 만부교에서 굶겨 죽이기도 하고 훈요 10조로 아예 유언 남겼죠. 거란 놈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나라 걱정되는 거야. 우리가 이 연운 16주를 놓고서 송나라랑 한판 승부를 벌일 때 고려가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려를 밟아놔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란이 요나라가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우리 고려로 쳐들어오는 거야. 이게 바로 고려와 요나라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한국사 공부할 때 배웠을 거야. 이게 요나라의 1차 고려 침공이에요. 이때가 고려 왕은 성종이었고요. 993년의 일입니다. 993년. 자, 이때 이런 요나라의 목적을 정확히 간파한 고려의 전설적인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바로 서희예요. 서희는 파악을 했어. 아, 얘네가 지금 우리랑 진짜 죽자 살자 싸우라고 오는 게 아니구나. 얘네가 원하는 건 뭐다? 우리 고려가 요나라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즉 요나라는 우리 고려와의 평화적인 화친을 원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고려가 송나라의 편을 들어서 요나라를 공격하는 일만 없다는 확신만 생기면 얘들은 물러갈 것이다
나는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어. 그래서 서희가 위대한 외교관인 거야, 얘들아. 왜냐하면 요나라가 올 때, 야, 우리 진짜 목적은 후방 안정이야. 우리는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너희가 우리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올 때는 이 고려 새끼들아 항복해라 이러고 막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상대방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서 이 서희가 요나라와 외교談판을 벌입니다. 거기서 이제 뭘 얻어내죠? 네, 강동육주를 얻어내요. 이게 참 그런 게 실제로 처음에는 막 위협적이던 이 요나라가 서희의 말발에 본래 목적을 말해. 너희 고려는 어찌하여 가까이 있는 우리 요나라와는 친하지 않으며 멀리 있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느냐? 왜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내줘? 우리랑 친하게 지내줘. 요나라랑 우리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 요나라랑 친하게 지내줘 라고 부탁을 하니까 서희가 뭐라 그래? 우리도 그러고 싶지.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우리 고려와 너희 요나라의 국경 사이에는 말이야, 여기 압록강 부근에 여기가 바로 강동육주입니다. 여기에는 여진족들이 살고 있어. 여진족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가는 길에 이 압록강 강동육주에 사는 여진족을 쫓아내주고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가 오케이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강동육주 땅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을 여기 북방지방으로 쫓아내버리게 되고요. 이 강동육주를 고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고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강동육주 땅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다만 이게 여러분 한국사에서는 막 우리 민족 중심으로 마치 어리석은 거란이 아무런 이득도 못 얻고 서희의 말발에 넘어가서 땅만 쫓고 돌아갔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땅을 주었죠? 네, 요나라의 진짜 목적은 송나라야. 그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겠다 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래서 고려한테 일종의 사탕을 물려준 거야. 이거 먹고 얌전하게 있어, 알았지? 하고 고려를 달래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강동육주랑 사탕을 딱 물려놓고서 모든 힘을 안정적으로 어디에 투입할 수 있죠? 송나라와의 전쟁에 투입할 수 있죠. 요나라도 절대 손해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동육주를 넘겨주고서 연운십육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수 있게 된 거잖아. 이게 서로 윈윈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요나라도 굉장히 머리 잘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려 침공 이후에 고려와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요나라는 송나라랑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연의 맹이에요. 뭘 놓고 싸운 거죠? 네, 연운 16주의 소유권을 놓고 싸웠고 결국 요나라가 승리합니다. 그 송나라가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 전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친의 맹세를 맺게 돼요. 이 전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많이 나와. 지역적인 명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연이라는 지역을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이제 연운 16주는 확실하게 누구 땅이다? 요나라 땅이다.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고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송나라는 연운 16주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두 나라는 형제관계다. 누가 형? 송나라가 형. 누가 동생? 요나라가 동생. 내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 매년 세패 바치기. 형이 동생한테. 세상에 이렇게 좋은 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송나라는 명분과 자존심만 챙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송나라의 진종과 요의 성종 사이에 체결된 화의가 전연의 맹약이고, 송을 형, 요를 동생. 송은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필, 세패를 보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후에 이렇게 전내냉이 맺어진 이후에 또 다른 북방민족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티베트 계통의 탐구투족이 만든, 이 탐구투족이 옛날에 나왔던 그 5호 기억나요? 흉노, 선비, 저갈강, 그 중에서도 강족의 후예인 탐구투족이 바로 그 5호 중에 하나인 강족의 후예들이에요. 이 티베트 계통의 탐구투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서하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비단길, 동서교통로를 장악한 서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서하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여기 이원호라고 나오죠? 요나라는 야유라복이, 서하는 이원호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조원호였어요. 뭐가 바뀌었죠? 성씨가 바뀌었네요. 원래 무슨 씨였어? 조씨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송나라 만든 사람이 누구죠? 송태조 조광윤이잖아. 원래 이 사람은 송나라의 신하였어요. 그래서 말 잘 듣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조광윤이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알아서 숙이는 오랑캐라니 착하구나. 이제 너도 우리 황족과 같이 대접해주겠다 하고 송나라 황실로부터 충성의 대가로 받은 게 이 황실의 성신 조씨였어. 근데 이제 보니까 송나라 별거 아닌데? 이렇게 굳이 허약한 송나라 밑에서 우리가 왜 있어야 돼? 나 이제 송나라 신하 안 해. 나도 황제할 거야 하고 조씨성을 버리고 원래 성씨인 이씨로 돌아가. 그리고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요 나라는 진작에 황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요 나라까지 어떻게 해도 니네가 쫓다만한 서하한테까지 우리가 이래야 돼? 전쟁이다. 송나라와 서하의 전쟁이 3년간 벌어지게 되지만 역시나 결과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돈 줄게. 가 되는 거예요. 송나라와 서하는 또 화약을 맺게 됩니다. 송나라는 이번에도 자존심만 챙겨가요. 우리는 군신관계야. 그러니까 요 나라보다는 그나마 낫죠. 요 나라 형제관계였지만 서하는 요 나라만큼 힘이 강하지 않으니까 좀 더 세게 나간 거야. 우리가 군주야. 송나라야. 너희가 우리의 신하야. 그래도 황제 친구도 그냥 쓰고 이씨성도 그대로 써.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냥 형식적인 군신이에요. 그리고 나의 신하가 되어줘서 고마워. 퇴폐 줄게. 하고 돈 줍니다. 매년 비단 13만 필, 은 5만 양, 차 2만 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퇴폐를 주게 됩니다. 자, 이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종 때 나온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왕안석. 자, 이 왕안석이 이번에 2022년 수능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왕안석이 개혁을 시행한 배경이었어. 이 사람의 개혁을 하게 된 배경은 뭐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문치주의. 황제 독재를 위해서 문치주의란 건 좋은데 문치주의 하다 보니까 그렇지 문관 관리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 당연히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겠죠. 두 번째,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군사령관의 지위를 문관에게 주게 되고 그 결과 국방력이 너무나 약해지게 되고요. 이 틈을 타서 누가 북방민족 거란이 만든 요나라와 탕구특계통이 만든 서하의 압박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뭘 바쳤죠? 세패를 바치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심하게 돼? 재정 부담이 너무나 심하게 되죠. 이번 문제에 그거였어. 이 왕안석의 개혁에 대한 배경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이번에는 정답은 요나라와 서하의 압박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경 중에 하나를 묻게 된 거죠. 자, 송나라 신종 때 왕안석의 개혁, 이런 재정의 부담을 극복하겠다. 요나라와 서하의 압박으로 인한 매년 지출되는 세패, 문치주의로 인한 관리들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한 재정의 부담을 극복하겠다는 게 왕안석 개혁의 목적인데, 여러분이 자료에서 왕안석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무지성으로 찍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개혁이 두 번 나오거든. 뭔 말이냐? 자, 송나라에서 이 신종이라는 왕 때 왕안석이 개혁을 하려고 나왔죠. 근데 뒤에 명나라에서도 신종이라는 왕이 있고 이때도 명나라가 문제가 되게 많았어. 이때도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애가 나와. 걔가 바로 장거정이에요. 정거장 아닙니다. 장거정의 개혁이 나와. 이때는 뭐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그랬냐? 당시에도 이민족의 침략이 심했는데 이 명나라 때는 몽골과 일본이 명나라를 괴롭혔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북로 남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북로남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고, 지금 왕안석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서하와 요나라의 압박, 이것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하려는 거잖아. 둘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종만 보고 무지성으로 찍으면 안 되고 자료를 분석해야 돼요.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건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국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국, 그 다음에 강병,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이런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야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화시켜줘야 돼. 왜냐면 결국 이런 재정 지출이 다 백성들의 세금이니까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 이게 왕안석 개혁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왕안석을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느냐? 여러분, 당나라가 안상이란 이유로 전기랑 후기로 구분되잖아요. 이 전기 당나라를 떠받치고 있던 게 뭐야? 그치, 균전제예요. 당나라는 국가의 기본 단위를 자영농으로 받고 이 자영농에게 균전제로 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국가의 세금도 안정적으로 조용조로 걷고 강력한 군대도 부병제로 양성할 수 있었잖아. 그죠? 부기부터 수당, 힘의 근원은 자영농, 균전제였어. 근데 이게 안사인한 이후로부터 중앙정부 힘이 약해지면서 균전제가 무너지게 되고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장원제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봐봐. 안사인한, 황소인한, 주전충인한, 5대 19. 더 이상 이제 국가가 이 농민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단계가 된 거야. 그런 과정에서 지방에서 이 대규모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백성들 땅을 더 빼앗게 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어 이때. 왕안석은 다시 당나라 때처럼 건실한 자영농, 중산층의 튼튼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이 대지주와 대상인들을 견제하고 지방에 있는 우리 중소자영농과 골목상권, 중소상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재벌과 이런 지주들로부터 이 중소상인들, 자영농과 자영업자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개혁은 반발을 무지하게 받겠죠. 여러분, 자, 이런 왕안석의 개혁을 우리가 신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이에요. 자, 여기 나오죠. 신법. 기본적으로 농민과 상인을 보호해서 국가가 재정에 개입해서 수입을 늘리는 부국강병책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거야. 왕안석의 개혁,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병 민생안정, 자영농과 상인들을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소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신법의 내용을 보는 거야. 크게 부국책과 강병책, 부국강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부국책.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려면 세금을 누가 냅니까? 그죠? 백성들이 내잖아요. 즉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 부국책을 위해서는 이 세금을 내는 자영농과 중소상인들,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 이 중소농민과 중소상인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요. 얘들이 세금을 내니까. 자, 이를 위해서 중소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게 청묘법이라는 거야. 춘궁기 때 봄에 씨 뿌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중간 기간 동안 먹을 게 없는 백성들에게 정부가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를 청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 환곡 생각하면 돼요. 환곡. 혹은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역법은 이게 이제 청묘법이, 이 청묘법이 중소농민,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이 시역법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정부가 소상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라고 해서 이거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오늘날 따지면 재난지원금, 사장님 힘내세요. 이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모역법은 뭐냐면, 원래 이제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잖아. 그럼 백성들이 당연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럼 의욕도 안 생기고 효율도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농민들을 강제로 요역에 동원하지 않아. 대신에 일하기 싫으면 뭐네? 돈 내. 하고 세금을 걷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금으로, 이 요역 대신에 거둔 돈으로 진짜 일하고 싶어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거야. 당연히 실업자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받은 월급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노동력, 더 원하는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 균수법. 이건 예전에 한 무제의 통제경제 때 봤죠. 균수법은 지역별 물가 차이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돈을 벌겠다는 거야. 즉 왕안석의 개혁,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부국, 강병, 그리고 이 부국, 국가를 부유하게 한다는 건 백성들의 삶, 중소농민과 상인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청묘법, 중소상인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시역법, 그리고 모역법, 균수법 등을 통해서 부국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걸 토대로 강병,
강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첫 번째가 보갑법. 직업 군인 제도는 안 된다. 당나라처럼 자영농들이 군대로 와야 한다. 그럼 이 자영농들을, 농민들을 군대에 동원할 거면은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이런 청묘법, 시어법 등으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군대로 데려오겠다. 다시 병농일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예전처럼 균전제처럼 땅은 못 나눠주지만 최소한 자영농의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이들을 군대에 동원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재산에 따라서 좀 살기 좋은 백성들에게는 집집마다 말을 사육하게 하자. 왜?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유목민족이랑 싸워야 돼. 그러려면 기마병이 필요하잖아. 근데 국가가 모든 말을 양성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주고 그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말을 기르게 해서 이 말을 탄 기마병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동원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자, 당연히 이런 개혁은 기존의 중소농민과 중소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먹던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이런 개혁을 놓고 이 송나라 조정은 둘로 쪼개지게 돼요. 왕안석과 함께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그들을 우리가 신법당이라 부르고요. 무슨 소리냐? 이러한 개혁은 말도 안 된다. 해서 대지주와 상인들의 지원을 받은 보수파, 얘들을 우리가 옛날 법을 지킨다 구법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안석을 중심으로 한 신법당,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구법당으로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 이 사마광이라는 이름도 기억해두세요. 결론이 안 나. 너무 심하게 싸워요. 당쟁만 심하게 격화되고 결국 이런 지배층의 분열로 인해 국력은 더 약해지게 된다라는 문제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송나라 정치, 10세기에서 11세기 정치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송나라 정치의 후반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